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도르노의 예술 철학 자료들 아주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예술하면 뭐 아름다움이나 감동 아니면 위로 이런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철학자 아도르노는 예술의 진짜 힘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고 봤어요. 바로 화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 화해라는 키워드가 아도르노 예술 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서로 손잡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어떨 땐 좀 긴장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억지로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모습 그대로 잠시 공존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도대체 예술 작품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철학적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걸까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도르노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숲에 가서 나무를 보면서 저건 땔감으로 좋겠다. 아니면 가구 만들 목재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 저는 이미 그 나무를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아도르노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나무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저의 쓸모라는 기준으로 그냥 재단해버리는 거죠. 순간 나무는 그냥 목재라는 이름표를 단 객체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뭐 데카르트 이후로 서구 철학이 생각하는 나, 즉 주체의 힘을 계속 찬양해 온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이에요. 아, 정반대군요. 네, 아도르노는 이 주체의 지배를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봤고 심지어 폭력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폭력이요? 그건 좀 과격하게 들리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본능 같은 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아도르노도 그걸 부정한 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분명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방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가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겁니다. 아, 유일한 원리가 될 때? 네, 이게 사회 전체로 확장되면 바로 동일성의 폭력이 되는 거죠. 모든 걸 점수, 효율, 돈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줄 세우려는 경향 말입니다. 학생은 성적으로, 직장인은 연봉으로, 예술작품은 경매가로. 그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그냥 실패, 쓸모없는 것으로 낙인찍히고 고유한 차이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상태에 대한 경고로 폭력이라는 강한 단어를 쓴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잣대는 세상을 재단하려는 그 경향 자체가 문제다. 그렇다면 예술은 그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해독제라는 표현이 아주 좋네요. 바로 그 동일선의 폭력이 멈추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예술작품 앞이라고 아도르노는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장소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마크 로스코의 거대한 추상화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걸 뭐라고 딱 잘라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슬픔의 색이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기분이 들죠. 아, 맞아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바로 그 순간 지배하려는 주체의 활동이 잠시 멈추는 겁니다. 아도르노는 이걸 객체의 우선성이 회복되는 순간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작품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객체가 스스로 말하게 둔다. 와닿으면서도 좀 어렵네요. 그럼 저희 청취자께서 이 개념을 좀 체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술관 가서 오디오 가이드 그냥 끄고 멍하니 그림만 보라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멍하니 보라는 말도 반은 맞습니다. 핵심은 이해하려는 욕망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욕망을요? 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볼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작가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 하고 정답을 찾으려 하잖아요. 하지만 아도르노식 감상은 그 정답 찾기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작품이 주는 그 불편함, 모호함, 설명할 수 없는 감각 자체에 그냥 머물러 보는 거죠. 아, 그냥 그 느낌 자체에.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작품이 가진 고유의 논리가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배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쇤베르크의 불협화음 가득한 음악이나 뭐 난해한 현대 미술은 그렇다 쳐도 그냥 아름다운 풍경화를 볼 때는 현실의 고통을 잊고 편안해지잖아요. 이건 오히려 사회에서 도망치는 길 아닌가요? 그 지점이 바로 아도르노 예술론의 핵심 중 하나인
예술의 이중적 성격과 연결됩니다. 이중적 성격이요? 네. 먼저 예술은 결코 사회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사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술가는 사회 속에서 자란 사람이고 작품에 쓰는 물감, 악기, 단어 전부 다 사회적인 산물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아름다운 풍경화조차도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사회적 시선이 담겨 있고요. 미술관, 경매시장 같은 예술 제도 전체가 사회의 일부입니다. 순수하게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예술이란 건 환상이라는 거죠. 사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저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회의 일부이면서 어떻게 사회에 맞설 수 있죠? 그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모순이 핵심이거든요. 내재된 상태에서 저항하기 때문에 예술의 비판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예술은 사회가 강요하는 논리와 정반대의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항해요. 정반대의 것. 사회가 효율과 쓸모를 요구할 때 예술은 쓸모없음을 내세웁니다. 사회가 명확한 답을 원할 때 예술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고요. 사회가 조화를 강조할 때 어떤 예술은 의도적으로 불협화음을 들려주죠. 아, 즉, 사회의 언어를 쓰지만 그 언어로 사회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술의 운명적인 이중성입니다. 자료에 나온 예술은 수수께끼다 라는 아도르노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무리 분석하고 해석해도 어딘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왜 좋냐고 물어보면 그냥 좋아 라고밖에 말 못하는 그런 순간처럼요. 바로 그냥이라는 지점, 언어가 포착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에 예술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모든 걸 데이터로 설명하려고 할 때 예술은 나는 너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온몸으로 버티는 셈이죠. 아, 버티는 거군요. 네,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덕분에 예술은 지배의 논리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 즉 자율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율성이요? 맞습니다. 예술의 자율성은 예술이 시장 논리나 정치적 선전도구 아니면 심리치료제 같은 사회적 기능을 따르지 않을 권리를 의미해요. 이게 칸트가 말한 무관심성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아도르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죠? 아도르노에게 자율성은 그냥 취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비판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이 그림이 얼마에 팔릴지, 이 음악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이런 외부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때만이 예술은 사회가 억압하는 진실들,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이나 소외된 이들의 고통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가 외면한 진실이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도르노는 우리가 예술을 즐기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겠네요. 자료를 보니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대중문화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데요. 정확히 그 문제를 지적했죠. 그는 문화산업이 예술 감상을 깊은 체험이 아닌 가벼운 소비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합니다. 체험이 아닌 소비. 네, 빠른 쾌락, 예측 가능한 공식에 우리를 길들여서 결국 어떤 비판적인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잠깐 즐기고 잊어버리는 상품처럼요. 반면 진정한 예술적 체험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세상을 낯설게 보게 만들죠. 아, 그 순간 감상자는 세상을 지배하려던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 작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청자가 됩니다. 바로 이 전환이 아도르노가 예술에서 본 해방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아도르노는 이런 예술의 힘이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죠. 겉으로는 예술이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다고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상품화입니다. 작품의 의미보다 경매 최고가가 뉴스가 되는 현실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동일성의 폭력, 이 예술계까지 침투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둘째는 기술 복제의 문제. 사진이나 음반처럼 무한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원본이 가진 그 특별한 아우라, 그 체험의 순간이 희석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진정성의 소멸입니다. 유행이나 알고리즘에 맞춰서 모두가 좋아할 만한 안전한 작품만 생산되는 경향이죠. 예술과 고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위협 속에서 예술이 가상의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와, 정말 암울한 진단이네요.
모든 것이 상품이 되고 복제되는 세상에서 예술은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희망은 없는 걸까요? 여기서 아도르노의 가장 역설적이고 빛나는 통찰이 나옵니다. 그는 예술을 구원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나 쾌락, 위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네, 예술을 살리는 것은 바로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이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 희망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술은 세상에 대해 무조건 예라고 말하기보다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네,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 억압적인 체제에 대해,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저항의 목소리. 쉔베르크의 불협화음 가득한 음악이나 베케트의 부조리극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작품들은 세상에 익숙한 조화를 정면으로 부정하잖아요. 아, 그쵸. 불편하죠. 바로 그 부정과 파괴를 통해 역설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할 공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술의 역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상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 균열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상상하게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럼 저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화해는 이 모든 저항과 부정의 과정 끝에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계속 아니오라고 외치는데 어떻게 화해가 온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도르노가 말한 화해는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일 수 있으니까요. 아, 그가 말한 화해는 아주 짧고 희귀한 순간에 번쩍하고 나타나는 섬광 같습니다. 예술작품 앞에서 지배하려는 주체와 지배당하던 객체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에요. 있는 그대로. 네, 감상자는 작품을 억지로 해석해서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작품 역시 자신의 수수께끼 같은 모습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서로를 흡수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타자가 타자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그 고요하고 긴장감 넘치는 평화. 바로 그때 이 폭력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조용한 증거로서 비동일성의 화해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 이제야 좀 선명해지네요. 우리 이제 하나야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네. 이 정도의 느낌이군요. 정말 짧고 귀한 순간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도르노에게 예술은 세상을 직접 바꾸는 혁명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마냥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달콤한 사탕도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익숙한 것들을 아주 낯설게 보도록 우리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예술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예술은 정답을 주지 않는 대신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을 남깁니다. 아도르노는 아마도 모든 것이 효율과 계산의 논리 아래 신음할 때조차 사라지지 않는 그 질문의 힘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지만 우리를 깨운다. 이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아, 그 문장 좋네요. 그렇다면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을 편안한 잠에서 불편하게 깨운 예술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작품이 당신에게 던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